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고 시어머니는 성찬 빵을 건네며 속삭인다. 얘야 믿음이 약하면 안 돼. 이 빵이 너를 살려줄 거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끝으로 빵을 바라보다 빵 속에서 희미한 가루를 발견한다. 순간 공포와 의심이 뒤섞여 눈빛이 흔들린다. 어머니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죠?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미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하얀 십자가가 높이 솟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는 박정욱 권사입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이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선영아, 빨리 와라. 예배 시간이 다 됐잖니. 정욱이 부르는 소리에 이선영이 서둘러 현관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55살의 선영은 언제나 시어머니보다 한 걸음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 얼굴에는 늘 조심스러운 기색이 배어 있었죠. 두 사람이 사는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선영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그 집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정성식당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요즘에는 손님이 뜸해져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서너 명 정도만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식당 문단속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매번 그런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는 거야. 정욱의 말에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막힌 듯한 답답함이 올라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내색할 수도 없었죠. 두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반 정도 찬 예배당에서는 은은한 찬송가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주님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은 찬송가 제목들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배당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욱은 늘 앉던 자리인 앞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로 향했고 선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교인들이 정욱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욱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욱은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지만 선영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중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정욱의 기도 소리는 또렷하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제 며느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는 하지만 왠지 책망처럼 들렸거든요. 과연 자신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뿐일까요? 찬송가 424번 예수 따라가며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차게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니 우리 일생이 헛되지 않네. 하지만 선영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거운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민수도 이 찬송가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 부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해진 환경과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영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지만 자신은 지난 몇 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것 같았거든요. 남편 이민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선영은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시골로 내려왔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것도 작은 식당을 시작한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슬픔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늘 믿음의 부족함을 탓했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자꾸 세상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야. 새벽 기도라도 나와봐. 너가 이렇게 의기소침하니까 식당 장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남편의 죽음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선영아,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지. 정옥이 작은 소리로 선영의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죠.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앞자리에 앉은 다른 권사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옥 권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김 권사님.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특히 오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참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계속 변화받아야죠. 그런데 선영 씨는 요즘 어떠세요? 갑자기 화제가 자신에게로 넘어오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 장사는 좀 나아졌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다던데. 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지만 선영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회 마당으로 나오자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단풍이 든 감나무 아래에서 몇몇 교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정옥은 그들과 합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선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선영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 작은 식당에서의 하루 종일 일, 그리고 저녁마다 혼자서 남편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
변화를 꿈꾸지만 변할 용기는 없고 현실에 안주하자니 답답하기만 한 그런 나날들이었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 정옥과 선영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죠. 마을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며 피어 있었고 멀리서는 농부들이 추수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지?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 말이야. 정옥이 걸음을 늦추며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네, 어머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겸손해져야 해.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 정옥의 말 속에는 은근한 잔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정옥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아, 점심 준비 좀 도와줘.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나 끓여서 먹자. 네, 어머님. 선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일을 시작할 때 정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정옥이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죠.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자 정옥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에서 가져온 성찬 빵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성찬식 때 남은 빵이야. 목사님이 나눠주시더라고. 선영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정옥은 성찬빵을 집에 가져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성찬 후 남은 빵은 그 자리에서 모두 나눠 먹거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아, 이게 말이야. 정옥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신 빵이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더라고.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선영아, 기도 많이 해야지. 이 빵이 너한테 약이 될 거야. 정옥이 빵 한 조각을 선영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빵을 받아든 선영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빵 속에 희미하게 흰가루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 이 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선영이 빵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빵 속에 밀가루와는 다른 질감의 흰가루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정옥의 목소리에 갑자기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저기 보세요. 뭔가 다른 가루가 섞인 것 같아요. 선영이 빵을 정옥에게 보여주자 정옥은 빠르게 빵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야. 믿음 없는 소리는 말라. 정옥의 어조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빵을 의심하다니. 이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자신의 의심이 정말로 믿음 없는 행동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빵을 먹어봐. 기도하고 먹으면 분명히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정옥이 다시 빵 조각을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그 빵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영이 빵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정옥이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죠. 선영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정호 약사가 서 있었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정호는 마을에서 유일한 약사였고 동네 사람들의 건강 상담을 자주 해주는 친절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영 씨. 정옥 권사님도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정호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어제 선영 씨가 두통약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약국에 그때 없어서 오늘 가져다 드리려고요. 정우가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얼마죠? 아, 괜찮아요. 이웃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때 정호의 시선이 선영이 들고 있던 빵에 머물렀습니다. 약사의 직업적 습관 때문인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감지한 듯 했죠. 그 빵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 이건 교회에서 가져온 성찬빵이에요. 선영이 대답하자 정우가 조금 더 자세히 빵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빵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욱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정우 씨, 그냥 빵일 뿐인데 왜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약사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눈에 띄어서요. 정우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 혹시 그 빵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첨가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욱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정우 씨, 지금 하나님의 성찬을 모독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권사님. 저는 그냥 됐어요. 우리 집안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정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한 후 돌아갔죠. 문이 닫히자 정욱은 선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저런 사람 말에 현혹되면 안 돼.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야.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정우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빵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어머님, 저는 이 빵을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요. 선영이 빵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정욱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그럼 저녁에 기도하고 먹어라. 그때가 더 은혜로울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정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찬빵에 정말로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밥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빵이 놓인 찬장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되었죠. 선영아, 밥 다 됐니? 안방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운 어조였는데 아마도 낮에 정우와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곧 차려드릴게요. 선영이 대답하며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근 나물 몇 가지를 올렸죠. 간소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욱이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셨구나. 감사 기도부터 하자.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기도는 늘 길었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선영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잡다한 의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선영은 기도를 들으며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의심이라는 말이 자신의 오늘 행동을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아멘.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하던 정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정호 씨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지? 선영이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고. 저런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속삭임일 수도 있거든. 정옥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빵을 정호에게 가져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의심을 접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식당 문 단속 확인해야 해서요. 응, 그래. 빨리 다녀와. 정옥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찬장에서 빵을 꺼내 작은 봉지에 넣었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정호의 약국은 선영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약국 뒤편에 정호의 살림집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었죠. 선영이 뒷문을 두드리자 정호가 나왔습니다. 선영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호 선생님, 죄송한데요. 낮에 말씀하신 그 빵 말이에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선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세요. 약국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죠. 두 사람이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정호는 불을 켜고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정호가 빵 조각을 더 작게 나누어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선영 씨, 이건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성분이 섞여 있어요.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분인가요?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면제 성분 같아요. 특히 졸피뎀이나 로라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말이죠. 선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면제라니요? 왜 성찬빵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요? 확실한가요?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면서 본 경험으로는 거의 틀림없어요. 이 흰가루는 분명히 수면제 성분입니다. 정호의 말에 선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려 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왜 이런 걸? 선영이 중얼거리자 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갑자기 졸리거나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몸이 이상하게 무겁다거나. 선영이 곰곰 생각해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확실히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오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정신을 잃다시피 잠들었던 일, 중요한 일을 자꾸 깜빡하는 일, 가리고 몸이 늘 무겁고 피곤했던 것들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설마
아마도 이런 물질을 조금씩 섭취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치명적인 양은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호의 말에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어머니가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선영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선영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선영은 한동안 말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선생님, 이 빵 조각 좀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로 말이에요. 물론이죠. 냉장고에 보관해 두겠어요. 정호가 빵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선영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할 수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 정욱이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니? 문단속은 잘 됐고? 네, 어머님. 모두 잘 잠갔습니다.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행히 정옥은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그래,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라. 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런 의심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이 깊어갔죠. 며칠이 지나도 선영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 교회에 갈 때마다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선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선영은 교회 권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여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일을 의논하는 시간이었죠. 정옥은 권사 중에서도 선배격이어서 늘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옥이 성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10댓 명의 여성도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선영은 가장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성찬 빵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 밖에서 권사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정옥 권사님, 요즘 며느리 분과는 어떠세요? 김순자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무의식 중에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글쎄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걱정이에요. 남편 잃고 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 그러셔요?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이 영 딴 데 가 있어요. 식당 장사도 영 안 되고 이래서는 저까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권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며느리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좋은 약도 거부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욱의 말에 선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좋은 약이라니요? 혹시 성찬빵에 넣었던 그 수면제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래도 며느리분이 젊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젊다고요? 벌써 50이 넘었는데 뭐가 젊어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로 잘 인도해 주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기도야 늘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강한 조치가 필요한 법이에요. 너무 방치해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부엌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강한 조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부엌으로 가던 중 복도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옥 권사님, 며느리분이 정말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이번에는 이미숙 권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저 며느리 남편도 제대로 못 지켜내고 이제 와서 식당마저 망할 지경이라니까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기보다는 며느리분이 계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때가 많아요. 맨날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영 어둑어둑해져서. 선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겉으로는 함께 살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몰아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정욱의 말이 끝나자 권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 권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말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거예요.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뒤편 정원에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수면제까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잠시 후 권사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욱도 다른 권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왔죠. 선영아, 어디 갔었니? 찾았잖아. 정욱이 선영을 발견하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 바람 좀 쐬었어요.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정욱이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어땠니? 과부에 대한 말씀이 참 은혜로웠지? 네, 어머님. 선영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젊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 인상 깊었어. 방탕에 빠지지 말고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 말이야. 정욱의 말에 선영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아, 별 뜻은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지만 선영은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혼해서 이 집을 떠나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 성찬빵 사건,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고, 그를 위해 수면제까지 사용해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려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호의 판단도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말들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선영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정옥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선영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죠. 목요일 오후 선영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선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손을 닦으며 정호를 맞았습니다.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경찰서에서 누군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고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제가 불법적으로 약물을 분석하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정호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뻔했죠. 혹시 그 빵 이야기 때문인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경찰에서는 큰 문제 삼지 않았지만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빵 조각은 압수해 갔어요. 선영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죠. 그리고 선영 씨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호가 떠난 후 선영은 혼자 식당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녁 때 정옥이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아, 오늘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세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 그 집사님이 우리한테도 인사를 전하더라고. 정옥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 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는데 나이도 선영이와 비슷하고 혼자 사신대. 괜찮은 분인 것 같던데? 선영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을 종용하는 것이었죠. 어머님,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어도 만나보기라도 해야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니. 그날 밤 선영은 시어머니가 잠든 후 몰래 정옥의 방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정옥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자 선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작게 켜고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서랍에는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교회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꺼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영어로 졸피뎀 10mg이라고 적혀 있었죠. 선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수면제 성분이었거든요. 선영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선영은 깜짝 놀라서 약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얀 가루가 흩어졌죠. 어머님, 저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욱이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하얀 가루와 선영을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죠. 선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약이야.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고. 그런데 왜 성찬빵에 넣으셨어요? 선영의 질문에 정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우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요. 분명히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셨거든요. 정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죠. 그래, 맞아. 내가 넣었어. 정욱의 고백에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왜냐고? 너 때문이야.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알아? 하루 종일 울고 불고 식당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가 우리 둘 다 망하겠더라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조금씩 먹여서 잠 좀 푹 자게 하고 우울한 기분도 덜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정욱의 변명에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정말 제 건강을 생각하셨다면 병원에 데려가셨어야죠. 병원? 병원에 가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약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몰래 먹이는 건 범죄예요. 선영의 말에 정욱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범죄?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일이 범죄야? 어머님이 정말 저를 걱정하신 거라면 왜 교회에서는 제가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재혼을 종용하세요? 선영의 반박에 정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건 내가 더 행복해지라고.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은 제가 이 집에서 나가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죠.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정욱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맨날 우울해하고 식당 장사는 안 되고 교회에서도 창피하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면 내가 나갈 것 같아? 여기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서. 정욱의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죠. 어머님, 저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나가. 당장 나가. 정욱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밤중에 큰 소리로 싸웠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선영이가 시어머니를 모함했다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는데? 폐륜이네. 완전 폐륜이야. 선영은 식당 문을 열었지만 평소에 오던 손님들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반면 정욱은 교회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를 받으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공무원이 선영의 식당을 불시에 점검한 것이었죠. 그리고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역 유지들과 손을 잡고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교회에서도 냉대를 받았죠. 정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선영을 비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선영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려고 해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교회 앞을 지날 때면 교인들이 못 본 척하며 피해갔죠. 선영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정옥이 거실에서 선영을 불렀습니다. 며칠 전 사건 이후로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죠. 네, 어머님. 선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 아들 이야기 기억하지? 그분이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정욱의 제안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식당도 문 닫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거야? 정욱의 목소리에 조금씩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일? 이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 누가 너를 고용하겠어? 정욱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선영의 평판은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방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죠. 서울로 돌아가자니 돈도 없고 이곳에 남아있자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민수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다락방에 보관해둔 민수의 물건들 중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각, 선영은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민수의 유품 상자를 찾았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민수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옷가지, 책,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선영은 일기장을 들고 방으로 내려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글씨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된 후의 글씨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중학생 시절부터 조금씩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약을 주셨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상한 약을 주시는데 먹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정욱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약을 먹으면 자꾸 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다. 오늘은 약을 안 먹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 믿음이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약해 보이면 언제나 믿음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선영은 일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알약의 이름을 알아냈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였다. 왜 어머니가 나에게 수면제를 주시는 걸까? 잠을 못 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친구 아버지가 의사인데 졸피뎀에 대해 물어봤다. 성인용 수면제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학생이 된 후의 일기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 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또 약을 주실 텐데 어떻게 거부해야 할지 고민이다. 직접 맞서기에는 너무 무섭다.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 의문이 든다. 나를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결혼 후의 일기에는 선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선영이와 결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나중에는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선영이에게도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까봐 걱정된다. 어머니가 선영이에게 한약이라며 뭔가를 주려고 하신다. 나는 선영이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말할 용기는 없다.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답인 것 같다. 선영이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심장병을 알고 계신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로 치료된다며 막으셨다. 나는 정말로 어머니가 무서워졌다. 만약 내가 죽으면 선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텐데 그것이 가장 걱정된다. 어머니는 분명히 선영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선영이에게 이 일기를 남겨야겠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영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아,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셔. 절대 어머니가 주는 약이나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마. 그리고 가능하다면 멀리 떠나.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선영은 일기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친아들까지 그런 식으로 괴롭혔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정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요. 새벽이 되자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정옥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끝내겠어. 선영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밤새 잠들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맞설 때가 온 것이었죠. 선영아, 교회 갈 준비해라. 정옥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네, 어머님. 선영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퍼진 소문 때문에 모두가 선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선영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였는데 선영은 그 가사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영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선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성찬식이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기회였죠. 설교가 끝나고 성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이 성찬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남편의 일기장을 만지며 용기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성찬빵을 들었습니다. 선영도 빵을 받았지만 입에 넣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죠.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졌습니다. 기념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빵을 입에 넣었지만 선영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죠. 잠깐만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선영을 바라봤죠. 선영 씨,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선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옥이 급하게 선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 성찬빵에 뭐가 들어간 건지 직접 말씀해 보세요. 선영이 손에 든 빵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빵이잖아. 정옥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빵인가요? 그럼 어머님이 드시고 계신 그 빵도 마찬가지겠네요. 선영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죠.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오자 정욱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정우 씨, 지금 예배 중인데 뭐 하는 거예요? 정욱 권사님,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정우가 봉투를 열어 하얀 가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선영 씨가 가져온 성찬빵에서 발견한 수면제 성분입니다. 경찰서에서 가져간 것과 같은 성분이에요. 사람들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라고요? 성찬빵에 수면제가? 목사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집사님,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네, 목사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선영이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남편 민수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님이 오랫동안 해오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선영아, 그만해. 정욱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치료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선영이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약을 주셨다.
먹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알약의 이름을 알아냈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였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 정욱이 소리쳤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성찬빵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거죠? 선영의 질문에 정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순자 권사가 일어섰습니다. 정욱 권사님,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다른 권사들도 하나둘씩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정호 집사님, 이 성분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재검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정욱이 갑자기 무너져 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정욱의 고백에 예배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선영이가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정욱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선영이마저 떠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어머님, 선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 정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욱 권사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선영아. 여러분,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예배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선영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진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욱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선영을 의심했던 이들은 미안함을 표했고 교회 공동체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욱은 교회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장로들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선영과는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죠. 선영아, 나는 시골 요양원으로 갈 거야. 정욱이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작고 초라해 보였죠. 어머님,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거든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내 외로움 때문이었어. 정욱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민수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으니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어. 어머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정욱이 마을을 떠나는 날 몇몇 교인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욱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죠. 선영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정욱을 태운 차가 사라진 후 선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조사 결과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선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을 다시 열기 전에 선영은 대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었죠.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무엇보다 간판을 바꿨습니다. 정성식당 대신 자유식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았죠.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념이었습니다. 식당을 다시 연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러 온 사람들, 응원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순수하게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까지. 선영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선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다니. 김순자 권사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말이 용기를 줬죠. 선영이 남편의 일기장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영 씨,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웠어요. 만약 포기하셨다면 진실이 묻혔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호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당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무엇보다 선영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어느 일요일 선영은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였죠. 선영 집사님, 혹시 성가대에서 찬송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 부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영이 단 위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이 평안해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선영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죠. 사람들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속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찬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갔죠. 예배 후 많은 사람들이 선영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 집사님,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었어요. 목소리가 천사 같아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선영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예전에는 그 소리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평안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일기장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고마워. 선영은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의 자유를 찾게 해준 소중한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선영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선영이 기도하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안만이 있었죠.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선영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걷는 길이었거든요. 자유식당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죠.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의 하루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말입니다. 교회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영의 눈에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제 족쇄가 아니라 날개가 되었고,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